자, 교과서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펜 또 어디 갔지? 자, 조선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명나라에 대한 4대 정책, 그리고 다른 여진족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잘하면 앉아 해서 잘 앉았어. 우리 집 누룽지처럼. 그러면 뭐해? 소세지를 줘.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때리면 안 되지. 그럼 철컹철컹해야. 우리 동물을 때리면 어떡해? 혼내야지. 움직여! 이렇게. 앉아! 이렇게 혼내야지. 그지? 자, 누룽지 말 잘 듣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거는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정치를 넓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산포를 개영해 주거나 외관을 설치해 주는데 말 안 들었어. 스시마를 정벌하고. 이런 일들이 모두 4대 교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해 오기 시작하죠. 자, 이때에 의병과 수군의 활약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게 되고요. 전쟁은 결국 끝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이순신 나왔는데 틀렸다. 한국말 쓰면 안 돼. 진짜. 세종대왕도 틀리고 이순신 문제도 틀렸다. 한글도 곤니찌가 나오면 어떻게 해 지금?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 자, 전쟁 끝나고 나서 당연히 조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농지 황폐와 인구 감소, 문화재 소실 이렇게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도마포 들어선 이후에 조선에서 데리고 간 납치해 간 도공들에 의해서 도자기 문화 그리고 성리학자들 납치해 가서 성리학적 발전 대표적인 인물이 강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강항. 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나라는 결국 국력 쇠퇴하다가 멸망. 여진족은 크게 성장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있는 청나라로 성장해서 결국은 중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내부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했던 광해군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립 외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특정한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서인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고 결국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교 정책을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꾸게 되죠. 자,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꾸게 되니까 이것을 후금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청나라도 건국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래서 척화, 싸우자. 아니다. 실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것을 이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서 결국 이제 대립을 하게 됐고 이때 척화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쳐들어오게 되죠. 자, 결국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싹싹 빌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조를 비롯한 그 뒤에 등장하는 효종까지도 청나라 내에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효종 때에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됐어, 못했어? 못했어, 실제로는. 자, 실제로는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발달한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북학론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세계의 변화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자, 조선은 이제 성리학 중심의 가장 조선의 지배 사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던 사림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이들이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성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후학을 교육시키는 서원을 지방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향촌 사회 지배하기 위해서 향약을 만듭니다. 향약을.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왔죠. 자, 그런데 이 성리학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 현실 비판적, 개혁적인 학문 활동을 우리가 실학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애들, 상업 중심 개혁을 하자는 애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요 사람들은 농업 중심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이런 정전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왜 농업 중심 개혁을 하자고 하였느냐? 1번 토지 소유 불균등을 해결하게 된다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거나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물정자처럼 만들어서 나눠서 공동으로 경작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토지 소유 불균등을 해결하게 된다면 2번 농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주면 이러한 이 농업 중심 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 이유는 1번 토지 소유 불균등을 해결하고 2번 농민의 삶 안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밤 딱 보니까 어떠냐? 뭔가 느낌적 느낌이죠. 그죠? 자, 뭐 알아서 하세요. 난 여기까지 썼으니까. 자, 상업 중심 개혁을 하자고 했던 자들은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박지원은 열하에 갔다 왔어. 열하가 어디야? 청나라의 황제의 별장. 황제의 별장. 그거 갔다 왔어요. 그 생파에 초대받아가지고. 그래서 갔다 오고서 와 대단하다 느낀 거죠. 수레 그리고 도로 막 이런 게 되게 선박, 화폐, 유통 막 이런 게 되게 잘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상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제자인 박재가는 북학위를 저술해서 선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비 중심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실학이 가지는 의미. 자,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했고요. 대안도 제시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귀양가 있거나 지방에 내려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한계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느낌적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조선의 신분사회입니다. 조선 신분사회. 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춘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신분제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당시에는 세금을 크게 전세, 공납, 역 이렇게 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식이 세종 때 공법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됐었고 공납을 했었고 그다음에 역은 16세 이상의 군대를 가거나 요역을 가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세종 때 연문군은 전분 6등은 매해마다 걷어들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해서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결당 4에서 6도로 제한했어. 그런데 이게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줬습니까? 못 줄여줬습니까? 안 됐어. 왜냐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빌려서 쓰는데 소작을 받은 사람들이 세금까지 내야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의 부담은 결과적으로는 증가하였다라는 거고요.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특산물을 낼 수가 없어. 너희한테 특산물로 낙지를 갖다 내래.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납이 발달하게 되죠. 방납이 대신 내주는 애들이 나와. 방납 상인들이 등장한 거야. 문제는 방납 상인들이 중간에 빼먹고 또 관리들이 너무 좋은 것만 요구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방납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대동법을 만듭니다. 차라리 돈을 내고 물건을 납품할 바에는 돈으로 받겠다. 이거요. 광해군 때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1결당 12두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야 되고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어 팔아먹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군역이죠. 군대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군대 가기 다들 싫어했을 거 아니야. 16세부터 60세까지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대립, 안 가고 돈으로 군포를 내는 방군수포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가서는 아예 대놓고 군포를 받기 시작하는데
원래 군포가 한 사람당 1년에 2필이었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한 필로 줄여줍니다. 한 사람당 한 필만 내. 그럼 세금이 절반으로 줄었지? 이 줄어든 거를 또 다른 데로 메꿔야겠죠? 그게 결작입니다. 결작은 토지 한 1결당 2도를 걷게 하는 것. 그래서 부족해진 세금을 이걸로 충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 자리짓을 주어서 오히려 또 세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함께 농업 생산력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당시에는 소수의 양반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땅을 빌려서 소작인들을 빌려 쓰는 소작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의 관계를 지주전호제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산량의 비율 50%를 가져갔어.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도조법 특정한 양을 내면 나머지는 다 본인이 가져가는 도조법으로 변하게 됐고요. 농민층이 부유해진 농민이 발생하면서 부농 그리고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 등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수공업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나라에 납품을 하다가 이제는 납품이 아니라 돈으로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가져가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선대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물건값을 미리 지불하고 그리고 나중에 납품을 하게 되는 상품 경제의 발달을 갖고 오게 되죠. 자, 광사는 전문 CEO인 덕대가 등장을 했고요. 상업적으로는 사상, 보고 이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장시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신문제 또한 이러한 변화 때문에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공명첩. 자, 공명첩이 이름 쓰면 자기가 양반이 됩니다. 자, 공명첩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지. 나도 몰라. 자, 그리고 노비의 수가 줄어들어. 이 노비들이 평민이 돼야 세금도 많이 내고 군대도 가고 하겠죠. 그래서 노비가 일천즉천해서 노비 종모법을 아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노비여야만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현상이죠. 신문 질서가 크게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자, 또한 향촌 질서도 마찬가지 크게 변하는데 원래 지방 사족들이 향안을 작성해서 자기들끼리의 유대감을 강화해왔어. 그리고 유양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지방에 대한 현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 앞에 나왔었죠. 얘네 해야 하는 역할이 뭐야? 그래, 향리, 수령을, 그래, 감시 이거 해야 돼. 바로 왕한테 한 라인을 전화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얘 이상하대요.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돈을 새로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새로 양반이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향이에요. 자, 이 신향이 등장하면서 원래 있던 애들을 구향, 얘를 신향 이렇게 불렀는데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향전입니다. 향전. 자, 수령은 신향을 도와주지만 결론적으로 수령은 가만히 있다가 큰 권력을 얻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 결과는 수탈로, 백성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사람이긴 한데 조선시대 사람이긴 합니다. 아니 그 성진이가 아빠 양반인데 엄마가 지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엄마 따라 지생한 거잖아요. 양반이 아닐까? 그럼 그거 이건 상관은 없어요. 그냥 신분 질서 자체가 거기는 양반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남자여도 똑같아요. 서얼이 이제 그러면은. 자, 당시에는 천주교가 처음에는 학문적인 배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학 이렇게 불렀어요. 서학이라고. 자, 근데 이 천주교의 특징이 평등과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러고 신주단체도 갖다 깨버리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거 유교 질서를 괴롭힌다라고 해서 혼란시킨다고 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요. 자, 이에 반대 개념으로 동학도 등장을 합니다. 최재우가 이제 창시하게 됐는데 시천주 하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천주를 모시고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또한 평등사회 단계에 있어서 하층민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믿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혼란시킨다라고 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의 세계는 세도 정치로 인해서 다들 굉장히 삼정의 문란, 그리고 사회적 혼란, 수탈의 강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런 시기가 좀 이른 편이에요. 1811년입니다. 자, 세도 정권에 대한 서도 정권의 수탈 그리고 이 홍경래의 난의 특징은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 이거야. 홍경래가 이거 과거 시험을 봤는데 지가 떨어진 이유가 차별당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지역의 광산 노동자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에 어느 시대에 가든 간에 광산 노동자가 봉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야. 이거 딱 이겁니다. 홍경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50여 년 뒤에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봉기가 약 70여 봉기가 일어나죠. 그를 그해 임술년에 일어난 일이라 해서 임술 농민 봉기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임술 농민 봉기의 주된 요구 사항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나와 있죠. 그 주 요구 사항 보면은 다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전정도 해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임술 농민 봉기로 인해서 진짜 절반은 쓰러졌구나. 임술 농민 봉기로 인해서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1번 안핵사를 파견했고요. 2번 삼정 이정청도 설치했어. 삼정의 문란 때문이니까. 자, 그런데 제대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술 농민 봉기가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 농민들이 드디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봉기를 일으키면서. 첫 번째, 농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했고요. 두 번째, 그냥 봐라 가만히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의 의미는 첫 번째, 농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하였고 두 번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죠?